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여러분은 운동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여성들의 경우 이 우울증 발생 위험이 30%나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된 내용입니다. 4년간 40대에서 80대 4,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주당 300분 이상 운동을 한 이 여성들에게서 이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300분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5시간이나 운동해야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운동의 강도가 숨은 좀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진 않다는 거죠.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꼭 운동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의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의보감 오늘은 김민주 원장님, 윤건희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앞서서 오프닝 때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정말 유산소 운동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뛰고 걷고 요즘같이 더운 날 더 덥잖아요. 땀이 정말 팥죽처럼 네. 나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도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원장님, 이렇게 빠르게 걷거나 뛰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는 근육이라는 기관이 사용이 되잖아요. 네. 빠르게 걷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몸은 이에 맞춰서 심박수를 올리고 호흡을 빠르게 해서 대응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는데 네. 올라간 체온을 다시 낮추기 위해서 땀을 분비시켜서 땀이 나게 되는 거고요. 마치 운동을 다 하시다 보면은 한 번쯤 운동하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막 개운한 느낌이 들고 맞아요. 이런 느낌을 한 번쯤 느껴보셨을 텐데요. 네. 중강도나 고강도의 운동을 2에서 30분 이상 지속을 했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네. 네. 이 엔돌핀이 우리 몸을 안정화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운동으로 인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실 우리가 좀 폭력적이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여의보감 첫 번째 건강 이야기로 이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체중이 크게 불어나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출산 후에도 살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찐다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산후 비만, 여성들의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김 원장님, 이 의학에서 말하는 산후 비만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임신 중에는 이제 식욕 증가로 인해서 과도하게 영양 섭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몸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근육량이나 활동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네. 특히 임신 중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체내 지방량이 많이 증가하곤 해요. 네. 이러한 원인들이 다양하게 원인이 되어서 이제 임신 중에는 특별히 이제 적정량 이상의 체중 증가가 발생하게 되긴 하는데요. 이 임신 중 체중 증가의 권장량은 최소 7kg, 많으면 12kg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산후 비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늘어난 체중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고 최소 2.5kg 이상 쪘을 경우에는 산후 비만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고 우리나라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를 내봤을 때 대략 한 12.5kg 정도 증가하는 것이 밝혀졌고 출산 후 6개월 동안에는 점차 이 부분이 감소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조금씩 찌다가 나중에는 한 1년 후에 평균을 내봤더니 한 5.2kg 정도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산후 비만의 경우는 실은 비단 저희랑 또 먼 얘기는 아니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런데 비만은 우리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후 비만 역시 여러 가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체중 증가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라는 1차적인 원인보다는 임신 전에 내 체중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임신 중에 체중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출산 이후에는 활동량이나 생활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렇게 다양한 인자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출산 후 6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거는 실제로 체지방이 빠진다기보다는 다른 이제 체내 구성 성분이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실제로 체지방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연구에 따르면 이제 출산 후 1년 동안 체중 증가는 향후 15년 이후에 이제 체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예측할 수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산후에도 적절한 체중 조절이 필수적이고요. 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체중 증가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이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들 등의 합병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이 15년, 네. 15년이라고 하면 사실 그때쯤 되면은 이 산모가 중년이 되는 나이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중년 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세요? 네, 특히 산후비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년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폐경 전후의 여성에게는 특히나 자궁 내막암이나 유방암이 조금 많이 발생하곤 해요.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지방세포랑 관련이 많은데 지방세포는 이제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증가된 에스트로겐이 유선 혹은 자궁 내막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자극이 들어가서 자궁암, 유방암 혹은 자궁 내막암 등등 다양한 여성 질환을 유발하곤 합니다. 예. 네. 실제로 이제 60세 이상에서 체중이 10kg 늘 때마다 유방암 확률이 발생 확률이 88% 이상 증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또 자궁 내막암이나 유방암의 발병률을 높일 수가 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질환이 유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참 모든 다이어트가 그렇지만 이 산후 비만 다이어트도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김 원장님, 이 출산 후라는 또 상황이 주는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흔히들 임신 전에는 저탄고지라든지 아니면 키토식 아니면 간헐적 단식처럼 좀 타이트하게 식이 조절을 하고 본인의 컨디션보다 조금 오버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하더라도 일상생활에는 실은 많은 지장을 받지 않게 되는데 출산 이후에는 기초 대사량이 유독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식이 조절이나 혹은 운동을 병행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체중도 마음대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산후풍이나 산후관절염 이후에 다양한 질환들을 달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예. 특히 이제 출산 후에는 본인 몸 관리하기도 바쁘지만 육아도 병행하기 때문에 육아 퇴근 후에 남편이랑 먹는 술이나 아니면 야식 등들이 이제 식단 조절을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임신 중에는 아이한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게 되고 이런 습관이 또 계속 생기다 보면은 정말 이게 다이어트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힘들 때에는 또 한의학의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이어트 시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출산 후에는 일반적으로 태아랑 양수가 이제 빠지게 되면서 한 5에서 6kg 정도 감량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산욕기 그 기간 동안에는 한 3kg, 4kg 정도 이제 체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곤 해요. 특히 산욕기라고 하면은 임신 전 상태로 회복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보통은 6주에서 최대 8주까지의 기간을 잡고 이제 산모가 출산 전후로 해부학적이나 기능적으로 좀 몸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한의학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허라는 개념과 다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다허, 다어. 그건 특히 한의학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요. 분만 과정에서 산모는 힘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산도 손상으로 인해서 출혈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산모는 기와 혈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어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네. 혈류가 좀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국소에 혈액이 정체된 것으로 보는 게 맞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체내 노폐물이 좀 많이
좀 몸에 쌓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어혈이 정체되면서 근육이랑 관절에 이제 경맥을 막기 때문에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상 감각 등을 호소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출산 후에는 특히 기운이나 혈액이 많이 허해진 상태에서 이제 몸이 허해진 틈을 타고 이제 찬바람이 들게 되면은 산후풍이 조금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산후풍.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산후풍이 사실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뭐 너희 아버지 낳고 내가 아직까지 몸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자, 그 요즘에는 출산 후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서 산후풍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산후풍 같은 경우에는 뭐 손목, 발목, 어깨, 허리, 뭐 무릎, 관절 등 이렇게 국소적으로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외적으로 이제 전신적으로 통증이나 냉감을 호소하실 수도 있어요. 네. 산후풍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이런 통증 외에도 산후부종, 수면장애, 우울감 등 다양한 질환을 같이 동반하기도 쉽고 네. 더불어 출산 전후에는 한 달 동안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근육이랑 관절 인대를 느슨하게 만들기 때문에 출산 후에는 유독 이제 관절이 좀 더 허해진다든지 늘어나 있기 쉬워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반복되고 힘든 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무릎 마디마디가 시리다든지 아니면 좀 뼈가 시리다, 찬바람이 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적정 기간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산후 다이어트는 그렇기 때문에 산육기 동안에는 본인의 몸을 최대한 가꾸고 원래 몸무게 에 돌아가기보다는 그 전에 컨디션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식이 섭취 좀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좋고 네. 운동은 오히려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 산후풍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후 다이어트 경우에는 산육기가 지난 시점, 즉 3개월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 이제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체중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제 목표를 잡고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출산 후 3개월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고 6개월 이내에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키로수를 넘어서 정말 몇십 킬로 이상씩 너무 많이 체중이 증가하시는 경우도 가끔 봤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더 다이어트를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윤 원장님, 어떤 부분을 이런 경우에는 짚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임신 중에 어느 정도의 체중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요. 평균 정도를 이제 아득히 넘어설 정도로 크게 체중이 증가할 때는 임산부의 경우에도 이 식이 제한을 어느 정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체중이 많이 늘어난 만큼 산후에 뺄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또 이제 출산 후에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체중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제 정상 체중으로 완벽하게 회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을 마친 이후에는 뭐 일상적인 활동, 걷기라든가 이런 간단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출산의 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상 심리, 또 스트레스, 산후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산후에 뭐 폭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만증이 더 확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또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면서 예전 컨디션, 예전 체중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다이어트 하면 또 한의학에서는 한방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산후에 한방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게 몸이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김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특히 산후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산모의 체질뿐만 아니라 이제 산후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네. 체중 감량 외에도 이제 근육과 관절의 회복이나 체내에 불필요한 노폐물의 배출 아니면 허해진 기와 혈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특히 근육과 관절의 회복 같은 경우에는 우슬이나 두충, 속단, 구척 등의 약재를 이용해서 출산 후에 겪을 수 있는 근육 마디마디가 쑤시는 증상 아니면 시리다, 붓는다 이런 증상을 치료할 때 사용이 되고요. 더불어 약해진 관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침이나 뜸이나 부항 같은 한방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허해진 기와 혈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인삼, 당귀, 작약, 청궁 등의 약재를 이용해서 이제 특히 산모가 출산할 때 많이 소모했던 기운과 혈액을 보충하게끔 들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히 산모의 같은 경우에는 노폐물이 과하게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들이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서
있어서 유난히 잘 붓는다. 특히 산후부종이라는 질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종으로 인한 손저림이라든지 아니면 묵직한 느낌 그런 거를 호소할 수 있어서 이럴 때는 복령이나 저령이나 텍사 같은 약재를 이용해서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산후비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한약의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제가 어디에서 들어보니까 이 귀에다가 침을 맞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거는 흔히 이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귀에 침을 자극해서 인체의 각 부분의 질병을 이제 치료하는 분구요법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적응증이 매우 광범위하고 시술도 너무 간편하기 때문에 좀 시술이 간편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침의 비만 치료 기전은 귀에 자극할 수 있는 이제 내분비점이나 아니면 신분점, 아니면 위점, 비점 이런 점들을 통해서 소화관에 해당하는 지점들을 자극해서 미주신경과 설인신경 이렇게 자극을 해줘서요. 대뇌 피질의 식욕 증출을 억제하고 그리고 위장관 운동을 조금 딜레이 시켜주기 때문에 식후 소화 속도를 조금 지연시킬 수 있어요. 네. 특히 미주신경의 자극을 통해서는 그렐린이랑 이제 렙틴이랑 호르몬이 나타나는데 그렐린은 흔히들 이제 아침에 공복감 느낄 때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고요. 네. 반대로 렙틴 같은 경우는 밥 다 먹고 났을 때 포만감 이렇게 느껴졌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포만감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지금 그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자료가 그 비만 치료에 이제 이침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논문인 거죠? 네, 맞아요.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논문에 따르면 이제 메타 분석 결과 비만 환자에게 이침요법을 시행했을 때 체중뿐만 아니라 체질량 지수, HDL 그리고 그렐린의 유의한 감소가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네. 치매 그리고 이제 이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치매 종류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일반적인 침도 있고 전침도 있고 네. 약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각각의 어떤 침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특히 말씀해주신 약침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에 있어서는 산삼 비만 약침이라는 약침이 좀 많이 사용돼요. 네. 산삼 비만 약침은 산삼이나 우황, 사향, 옹담 이렇게 4가지 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산삼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대사량을 확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이 있고 사향은 방향성이 뛰어난 물질이기 때문에 네. 지방세포 분해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침을 피하 지방에 자입하게 되면은 약침이 흡수되는 그 과정 동안 지방세포가 이제 많이 분해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예. 이 약침 투여 이후에는 이제 순환과 자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딱딱하게 결합되어 있는 지방층을 유연하게 녹여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금만 식단을 좀 조절해 주신다든지 조금만 더 운동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주신다면 훨씬 이제 체중 감량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전침도 있을 것 같은데 전침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전침도 이제 한의원에서 많이 이제 맞아보셨을 텐데 네. 비만에 있어서 전침은 지방 분해 전기침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침을 이제 지방을 분해하고 싶은 부위에 직접적으로 자입해서 전류 자극을 통해서 지방을 분해하는 방법이에요. 침 자체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의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이제 시상하부의 포만 중추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식욕을 억제시키고 장관의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전침을 전기 자극을 줌으로써 이제 침 자극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원장님 근데 전 궁금한 게 이게 그 장침을 꽂고 거기다가 전기를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네. 혹시 아프진 않나요, 원장님? 장침 같은 경우에도 좀 들어갈 때 특히 그냥 짧은 일반적인 한의원 침 치료보다는 자극감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전기를 걸었을 때는 그냥 원래 전침의 좋은 강도는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최대 역치인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어보시는구나. 참을만 하다.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10분, 15분 네. 동안 이 기간 동안 참을 수 있는 최대 역치인 게 좋기 때문에 보통은 흔히들 따끔따끔해지면 말씀해달라. 이렇게 딱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원장님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침들은 그 국소적으로 지방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뭐 복부나 허벅지 이런 곳에다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머리나 아니면 손 이런 데다 맞는 건가요? 비만에 있어서 전침이나 약침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제 딱딱하게 결합되어 있는 지방층, 특히 네. 여성분들은 복부라든지 허벅지 안쪽이나 팔뚝 이렇게 아랫살 이런 부분에 자극을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긴 하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을 좀 감량하고 싶을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모유 수유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맞나요, 윤 원장님? 네, 임신 중에 이제 축적된 지방 중의 일부는 산후에 모유를 수유를 할 때 모유를 생성하기 위해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유를 수유를 통해서 소비를 되기 때문에 모유를 수유를 하는 산모가 그렇지 않은 산모에 비해서 임신 전 체중으로 조금 더 빨리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비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주기에 있어서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임신을 하기 전에도 이제 비만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김 원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특히 임신 전에 과도한 체중을 갖고 있다 혹은 본인이 비만이다 하신 분들은 특히 에스트로겐 교란이 좀 쉽게 일어나요. 에스트로겐 교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좀 과도한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임신을 방해할 뿐만 아니고 이제 태어날 아기한테도 앞으로 생각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는데요. 네. 지방세포가 많아서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반대로 이제 수정란의 착상을 돕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비만은 불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도 꼽히고요. 네. 비만 같은 경우에는 이외에도 다낭성 난소증후군인 PCOS나 아니면 월경불순 혹은 남성 호르몬 항진증 등의 내분비 생식계통 이런 질환들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꼭 감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 본인이 비만인데도 임신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정상 체중의 여성분들보다 유산율도 많이 높게 되고 출산 과정에서 산도가 손상된다든지 혹은 난산 아니면 임신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빨리 체중을 감량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아, 네. 비만은 꼭 치료해야 할 질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산후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중요한 내용들 저희가 요점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의보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는 50대 이상의 그 척추 질환 환자 중에 대부분이 허리 디스크 환자였다고 해요. 네. 하지만 최근엔 고령화와 함께 이 질환, 바로 척추관 협착증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자,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둘 다 허리에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네. 자,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원장님 먼저 이 두 질환의 차이점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우리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이 주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해주는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디스크의 구조는 안쪽에 이제 수액이라고 부르는 젤리 형태의 액체 조직이 있고 그 액체 조직을 섬유륜이라고 부르는 단단한 조직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외부에서 강한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안 좋은 그런 자극이 반복되었을 경우에 이 내부에 있는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이제 수액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예. 그게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이나 저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허리에 디스크가 있으면은 다리가 좀 저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이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발생을 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척추관이라는 거는 이제 척추 몸통 뒤쪽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얇은 관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이제 이유에 의해서 좁아지게 될 경우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해당 부위의 통증과 저린 증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추간판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척추관과 그다음에 추간공이 좀 좁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더 구분이 쉬울 것 같거든요.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두 증상의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네. 일단 두 질환의 공통점으로는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통증과 저린 증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네. 차이점은 그 신경이 눌리게 되는, 압박을 받게 되는 원인이 다르다는 건데, 먼저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내부에 있는 수액이 섬유류는 뚫고 나오면서 신경을 압박을 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디스크가 터졌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네네. 그렇듯이 이제 디스크는 급작스럽게 좀 진행이 되는 그런 특성을 지닙니다. 또 이제 디스크가 수액이 섬유류를 뚫고 나오면서 이제 우리 몸 입장에서는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강하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신경을 누르면서 또 거기에 좀 강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초기에는 통증이 극심하고 어떻게 움직여도 통증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증상이 좀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척추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척추가 앞으로 숙여질 때는 척추 앞쪽이 좁아지면서 뒤쪽이 열리는 형태로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러면은 척추 추체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뒤로 밀리는 방향으로 힘을 더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가 더 많이 튀어나오게 되고 신경을 더 강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숙이는 동작에서 증상이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원장님? 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말 그대로 척추관이 좁아지는 건데 네. 척추관이 좁아지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디스크에 비해서는 증상이 좀 서서히 진행이 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보통 이제 통증이 있거나 저린 증상은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다, 저리다 이것만으로 이제 디스크랑 협착증을 구분을 할 수는 없고요. 어떤 동작을 할 때 또는 어떤 자세를 할 때 어떤 자세를 할 때 통증이 심해지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조금 전에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심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협착증은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허리를 숙이게 되면 척추 앞쪽이 좁아지면서 뒤쪽이 열리면서 척추 몸통 뒤쪽에 있는 척추관은 오히려 넓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숙이게 되면 오히려 신경이 압박을 받던 게 조금 완화가 되면서 가지고 있던 증상이 좀 이제 완화가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저린 증상, 통증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게 오래 좀 걷기가 힘들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보면 좀 허리를 숙이고 걸으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이제 허리가 아파서 그런 건데 허리를 피면 뒤쪽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좀 강하게 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안 아픈 자세를 찾으려다 보니까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원장님, 그러면 네네. 할머니들이 허리가 이렇게 굽으시는 게 혹시 그 통증 때문에 참으면서 계속 숙이다가 그렇게 굽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어. 변화가 되는 건데 통증을 좀 회피하는 방향으로 몸이 바뀌다 보니까 몸이 구부러지는 앞으로 구부러지는 형태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년 이상의 그 환자들을 보면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를 둘 다 앓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자, 이 둘 질환이 서로 좀 영향을 주는 걸까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디스크라는 게 이제 감기처럼 걸렸다 낫는 이런 질환이 아니거든요. 그 디스크 한번 터지고 나면은 그 평생 이제 안고 가는 만성적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혹은 뭐 디스크가 터지지 않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퇴행성 디스크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안 좋은 디스크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척추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나 뼈와 뼈 사이에 골극이 자라면서 척추관을 더 좁아지게 만들고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한 원인으로 이제 디스크가 든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드리면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는 게 척추관을 좁아지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게 두 개가 정말 다 있는 건지 아니면 디스크인지 척추관 협착증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고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CT나 MRI 같은 영상 장비를 사용을 해야 하지만요. 대부분의 임상 상황에서는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이나 몇 가지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대략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SLR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한국말로 하면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하는데 환자가 천장을 보고 바로 누운 상태로 이제 검사하는 사람이 환자의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검사를 해보는 방법인데요. 네. 이때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무릎을 살짝 받친 상태로 천천히 들어 올리게 되면 이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좌골신경의 긴장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허리에서 다리까지 뭐 전기가 흐르듯이 찌릿한 통증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이러면 양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디스크를 진단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검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꼭 이 질병들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허리가 아프거나 허리를 삐끗하거나 하면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것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아닌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요통과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일반적인 요통의 경우에는 단순히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로 나타나는 염좌 상태라고 보는 게 좀 더 좋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 쉬면서 좀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향이 있는데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경학적인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좀 더 심해진다. 그리고 단순히 허리만의 통증이 아니고 허리, 엉덩이, 하지, 방사통까지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구분은 조금 명확히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2, 3일 정도 쉬었는데도 자연적으로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아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허리 디스크, 더 나아가서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을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른 허리 질환들에 대해서 이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윤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 또는 다른 요통을 묶어서 10종 요통이라는 개념으로 10가지로 분류를 해서 특성과 치료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담음 요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음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체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찌꺼기처럼 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허리 쪽에 집중이 돼서 허리 쪽에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담음 요통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담음의 특성이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저기 움직여 다닌다는 건데요. 그래서 담음 요통의 경우에는 여기 아팠다가 저기 아팠다가 통증의 형태 양상도 움직이는 형태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식적 요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식적 요통은 말 그대로 이제 과음을 하거나 과식을 하거나 그 이후에 통증이 발생을 했을 때 식적 요통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소화기 문제다 보니까 뭐 허리를 숙이기도 힘들고 뒤로 젖히기도 힘들고 배도 당기고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고요. 아무래도 식적 요통이라는 거는 소화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허리 치료도 치료지만 소화기 치료를 했을 때도 허리에 갖고 있던 통증이 좋아지는 것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좌섬 요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섬이라는 게 번쩍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허리를 뭐 삐끗했다, 뜨끔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급성 요추 염좌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인대나 근육 조직이 손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요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어혈 요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혈이라는 거는 외부의 충격이나 뭐 다쳤다든가 어디서 떨어졌다든가 이런 충격이 있은 이후에 몸 내부에 피가 고여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안에 뭐 멍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요통이 발생을 할 때 우리는 어혈 요통이라는 단어로 지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서 담음 요통의 경우에는 통증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혈 요통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이제 한 군데가 좀 송곳으로 찌르듯이 날카롭게 아픈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로는 풍 요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풍이 이제 바람풍자를 말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찬바람에 오래 노출되고 나서 허리에 통증이 생겼을 경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또 마찬가지로 뭐 왼쪽이 아팠다가 오른쪽이 아팠다가 통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뻣뻣하고 당긴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섯 번째로는 한 요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이 차갑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차가운 바닥에서 자고 일어나면은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요통을 이제 지칭을 하는 게 한요통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한요통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차가운 것 때문에 생긴 요통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자극을 해주면 증상이 좀 완화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차가운 자극을 더해주면 증상이 심해지는 거고요. 일곱 번째로는 습 요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습이 이제 습하다 할 때 습인데요. 습기에 많이 노출된 이후에 허리에 통증이 생긴 경우를 습 요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날구지한다고 해서 뭐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할 때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이제 허리에 통증을 호소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형태의 요통을 이제 습요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습열 요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습열이라는 거는 이 습한 기운과 이 더운 기운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마치 장마철 같은 날씨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외부 환경도 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좀 기름진 음식을 좀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 우리 몸 내부에 따뜻한 기운이랑 습한 기운이 쌓이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요통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9번째로는 기요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요통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요통이 생기는 경우를 말을 하는 거고요. 뭐 화를 내고 나서라든가 뭐 근심 걱정이 많은 시기에 발생을 한다든가 이런 요통을 이제 기요통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치료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트레스적인 부분까지 케어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신어요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어라는 거는 이제 신장의 기운이 허해진다는 뜻인데 이게 신장의 기운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좀 과도하게 성생활을 한다든가 뭐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에서 이 신정이 조금씩 고갈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요통이 신어요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와, 허리가 아픈 이유가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요. 원장님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10가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많아서 조금 이제 속도감 있게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척추 수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척추 수술을 해야 하는지 혹은 그냥 어떤 보존 치료 같은 걸 하면 낫는 건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유원장님께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 없이 완쾌될 수 있는 질환이 디스크나 협착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 예를 들어 뭐 침 치료나 한약 치료나 이런 치료를 꾸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을 때 그럴 때는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통증 자체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는 환자 상태에 맞춰서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마비 증상이나 감각 이상 증상이 점점 심해질 때, 특히 이제 감각신경 마비보다는 이 근력이 떨어지는 운동신경 마비가 좀 더 위중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근력이 떨어지는 거 관찰이 되면은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마미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척추신경이 내려가다가 아래쪽에서 모이게 되는 그 말꼬리 모양의 신경 다발을 마미신경총이라고 하거든요. 그쪽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게 마미증후군인데 증상으로는 회음부 쪽의 감각 이상이나 대소변 장애, 그러니까 배뇨장애나 뭐 변실금이나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이건 이제 응급으로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러한 상황 외에는 보존적인 치료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한의 치료가 장점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 네. 이제 침 치료나 약침 치료, 추나 치료, 그 한약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침 치료나 약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굳어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이완을 시키고 염증을 줄여주고 막힌 경락을 뚫어주고 이런 기전을 통해서 통증을 줄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추나 치료 요새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 한의사가 손을 이용해서 직접 뼈를 밀고 당기면서 틀어진 이 부정열이 있는 척추를 바르게 맞추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부정열이 있으면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질환의 증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것을 바로 맞추게 되면은 신경이 눌려있던 공간이 다소 확보가 되면서 가지고 있던 증상도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빨리 좋아지지 않을 뿐더러 재발도 쉽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약 복용을 같이 할 것을 많이 권유를 드리는데요. 인체 자체의 회복력을 촉진을 시키고 뭐 이제 환자 상태에 맞춰서 아까 10종 요통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그에 맞는 처방을 같이 투여를 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척추에 발생하는 양대 산맥과도 같은 두 가지 질환,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네, 자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있죠. 뭐 모기도 있고 더위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가장 괴롭거든요. 네. 자 하지만 건강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자 주제부터 만나보실까요? 자, 바로 땀입니다. 땀. 이게 좀 화장이 좀 녹아노리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좀 시간 네. 지나면은 땀 냄새도 나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기도 잘 물리고 좀 여러 가지 좀 귀찮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건강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자, 김 원장님 일단 한의학에서는 이 땀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땀 같은 경우에는 실은 미관상의 문제도 그렇고 본인이 흘리면서도 좀 찝찝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맞아요. 네. 땀 자체를 좀 싫어하고 오히려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내 몸의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유독 날이 덥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몸의 내부에 열이 쌓였을 때 땀을 배출함으로써 이제 체온을 한 번 내려주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그 더울 때도 땀이 나고 매운 거 먹을 때도 땀이 나고 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운동을 해도 맞아요. 운동을 해도 땀이 나고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땀이 많이 나잖아요. 어떤 땀이 가장 좋은 거예요? 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는 생리적 땀 같은 경우에는 실은 뭐가 딱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하든 아니면 더운 여름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든 아니면 매운 음식을 먹든 이런 부분들이 체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낮춰주려고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하나 딱 이렇게 뽑아서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인위적으로 뭐 사우나라든지 그런 배출을 통해서 뭐 뿜어내는 게 아니라면은 다 네.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운 거 먹어서 나는 것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난히 땀이 많거나 혹은 이제 나는 땀이 많이 나는데 옆 사람은 땀 안 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자,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건 윤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 있고 적게 나는 체질이 있고 땀이 나야 좋은 체질이 있고 땀이 많이 나면 안 좋은 체질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은 태음인을 들 수가 있는데 태음인이 특성상 습땀이나 열이 몸에 많이 응축이 돼 있는 체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쪽으로 수렴하는 그런 형태를 띠다 보니까 이런 열과 노폐물을 바깥쪽으로 원활하게 배출을 해주어야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태음인의 건강을 판단하는 척도가 바로 땀입니다. 태음인의 경우에 땀이 원활하게 잘 나야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소음인의 경우에는 보통 혈액이 부족하고 땀이 잘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보통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같은 운동을 해도 남들은 땀이 나는데 땀이 안 난다든가 뭐 남들은 더위를 느껴서 땀을 많이 흘리는데 땀을 안 흘린다든가 이런 분들은 보통 대부분 이제 소음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음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땀이 잘 나지 않는 체질이기 때문에 기력이 쇠하거나 이렇게 해서 땀구멍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질 때 땀이 많이 흘리게 되기 때문에 소음인으로 진단받은 분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에는 좀 병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게 체질마다 땀의 양도 다를 수가 있다니 너무 신기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잠잘 때 유독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몸이 허해서 그런 건지 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 원장님. 잠잘 때 흐르는 땀을 이거 도둑처럼 왔다 간다고 해서 도안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음어나 혈어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음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진액이나 체액을 말하는 거고 혈은 말 그대로 이제 혈액을 말하는 건데 네, 이렇게 음혈이 부족하고 허혈이 생겨서 땀이 나게 되는 것을 도안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치료 방법도 말씀하셨듯이 몸을 보호하는 형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근데 이 잘 때 흘리는 땀을 우리가 보통 또 식은땀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갑자기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식은땀이 정말로 식어서 나오는 땀인지 그러니까 이제 찬 땀이 나오는 건지 궁금한데 이거 좀 김 원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보통 아까 말씀해주신 도안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이제 식은땀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게 진짜로 땀의 온도가 차갑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그런 허혈의 상태를 끄기 위해서 땀이 배출이 되고 그 땀이 식으면서
그 땀이 식으면서 체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자고 일어났을 때는 그 땀이 이미 식은 후기 때문에 유독 축축하다든지 온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특히 감기가 걸리기 쉽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의 몸에 문제가 없는지 좀 더 돌아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김 원장님, 전 또 궁금한 게 아까 웬만해서 내는 땀은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면 다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땀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땀이 너무 없다 보면 피부에 문제가 또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땀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윤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네. 체질마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유독 아토피라든지 피부 질환, 뭐 지루성 피부염이나 주사 피부염 뭐 등등의 다른 피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열대사가 장애가 일어나서 이런 게 땀 배출이 되지 않고 열이 모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피부 질환이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땀 배출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윤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땀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환이 다한증이잖아요. 이제 다한증은 더워서 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건가요, 원장님? 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올라간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분비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뭐 머리에 땀이 많이 난다든가 손이나 발에 땀이 많이 난다든가 이런 거를 다한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리적으로 어느 한 곳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허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허열이 몰리게 되면서 그것을 끄기 위해서 땀이 한 곳에 집중돼서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전 조카가 있는데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린다라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린아이가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원장님? 어린아이를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순양지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양적인 기운이 이제 발산을 하고 이 열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는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몸에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 경우에는 이 땀을 많이 흘립니다. 몸에 열도 많이 나고요. 그런 게 특별히 이제 건강상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제 땀을 많이 흘리던 아이가 땀을 안 흘린다든가 땀을 뭐 평소에는 전혀 흘리지 않던 아이가 땀을 갑자기 많이 흘리게 된다든가 네.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는 그에 맞는 뭐 진단을 해보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땀 양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진단을 해보는 게 좋겠지만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너무 적게 흘리는 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체질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감에서는 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커뮤니티 채널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원장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 알찬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